2018년 6월 28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2대의 컨테이너가 선적되었습니다. 내용물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가드. 대당 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방탄 리무진이었죠. 목적지는 북한 평양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평양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5개 국가를 거쳤어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출발해서 중국 다롄, 일본 오사카, 한국 부산, 러시아 나우드카를 거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수개월이 걸린 여정이었죠. 유엔 제재로 명품 수출이 금지된 지 12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30억 원짜리 방탄차가 김정은에게 배달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북한의 기상천외한 밀수 루트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DC 기반 비영리 조직인 시사 ADS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만 800대 이상의 명품 차량이 북한으로 밀수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90개 국가가 이 밀수에 연루되었고요. 2013년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명품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말이죠. 김정은은 메르세데스 마에이바흐뿐만 아니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심지어 20만 달러짜리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도 타고 다닙니다. 최근 북한 국영방송에는 김정은이 S650 세단을 타고 행사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뒤따르는 호위 차량들도 전부 렉서스와 도요타 SUV였어요. 그럼 도대체 이 차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에 물어봤더니 북한에 판매한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조차 당황했대요. CKADS는 컨테이너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2018년 6월 14일 2개의 컨테이너가 코스코 쉬핑이라는 중국 해운 회사에 넘겨졌어요. 세계 4위 규모의 회사죠. 6월 20일 컨테이너들은 MS카 카펠라라는 배에 실려 로테르담을 떠났습니다. 41일 후 7월 31일에 중국 다롄 항구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한 달 가까이 머물다가 8월 26일 다른 배로 옮겨져 일본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짧게 머물렀어요. 컨테이너는 한국 부산으로 이동했죠. 부산에서 다시 DN5505라는 선박에 실렸는데 이 배의 소유주는 러시아 사업가 다닐 카자추크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자동차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뉴욕타임스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대요. 이건 우리 회사의 기업 비밀입니다. 배가 무엇을 실었는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선박의 추적 신호가 갑자기 꺼졌어요. 국제법상 모든 선박은 안전을 위해 AIS라는 위치 추적 신호를 켜야 하는데 이 신호가 사라진 겁니다. 18일 동안이요. 18 이후 신호가 다시 켜졌을 때 배는 한국 해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탄을 가득 실은 상태였어요. 차는 사라지고 석탄만 남았죠.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그 18일 동안 배가 러시아 나우드카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서 차를 내렸고 몇 달 후 북한 국영방송에 김정은이 그 차를 타고 나온 겁니다. 이게 2019년 2월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 사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2023년 12월 일본 경찰은 치바현의 중고차 판매 업체를 급습했어요. 7천만 원짜리 렉서스를 북한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였죠. 서류상으로는 방글라데시를 거쳐 싱가포르로 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진이었어요.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는 단순히 차만 밀수하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 명품 가방, 시계, 요트, 제트스키까지 전부 들어가요. 2019년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발티카 맥주 957 상자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압수되었습니다. 목적지는 북한이었고요. 서류에는 수취인이 달의 명예라는 중국 회사로 되어 있었는데 주소가 중국 랴오닝성의 원이안 호텔 스위트룸이었어요. 더 조사해보니 그 주소로 다른 화물들도 배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회사인 코리아 제너럴 매니언 헬스 코퍼레이션과 중국 기업 리오닝 뎁싱 인터내셔널 포워딩이 수취인이었죠. 후자는 2019년 3월 미국 재무부가 북한 조달 관리들을 위해 기만적 관행에 관여했다며 제재한 회사입니다. 국제무역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북한에 500만 달러 미만의 술을 수출했지만 2019년에는 3,8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했어요. 제재가 있어도 말이죠. 북한의 밀수 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특히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국경이죠. NK프로의 2025년 10월 조사를 보면 유엔 제재를 받은 북한 유조선들이 중국 해역에서 공공연히 항해하고 있었다고 해요. 유엔 결의 2397호는
북한 선박을 발견하면 중국이 납포하고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오고 있었거든요.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제재 회피는 선박 간 환적이 핵심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물을 옮겨 싣는 거예요. AIS 신호를 끄고요. 2024년 이 밀수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BBC와 영국의 오픈소스 센터가 위성 이미지와 A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 제품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허용한 연간 한도가 50만 배럴인데 그 2배를 넘긴 거예요. 2024년 3월 7일 북한 유조선 백양산 1호가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석유를 가득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죠. 백악관은 2024년 4월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공식 비난했습니다. 3월 한 달에만 보스토치니에서 16만 5천 배럴의 정제 석유를 북한에 보냈다고요. 영국은 2024년 5월 러시아 기업 여러 곳에 제재를 가했어요. 2025년 OCCRP의 조사를 보면 유출된 러시아 기록에서 석유 밀수를 돕는 불명확한 기업들이 드러났습니다. 거의 4만 4천 배럴이 오크류라는 북한 대외무역 회사로 보내졌는데 이 회사는 2024년 12월 미국 재무부 제재를 받았어요. 재무부는 오크류가 러시아로부터 수천 톤의 석유 선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수취인은 라손 콘트랜스라는 러시아 북한 합작 회사였어요. 2008년부터 운영 중이고 북한의 낮은 항에서 항만 시설을 임대하고 있죠. 러시아 국경 근처입니다. 특별 철도 노선도 깔려 있고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2024년 6월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때문입니다. 이 조약 3조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놓이면 즉시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사실상 소련 북한 군사 동맹을 복원한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2025년 연례 위협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재정적 이익, 외교적 지원, 국방 협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밀수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도 있어요. 2025년 6월 미국 연방검찰이 중국인 웬 셰헨웬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중이었어요. 입국 전 중국 내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웬은 2022년부터 북한의 지시를 받아 온라인 메신저로 북한 관리들과 연락하며 미국 내에서 총기류, 탄약, 화학 탐지기, 무선 주파수 감지기, 열 영상 시스템, 항공기 엔진 등 민감 군수 장비를 확보했어요. 2023년 웬은 텍사스 휴스턴의 총기 판매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워 총기를 대량 구매한 뒤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로 운송했고요. 컨테이너에 숨겨서 최소 3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일부 선적물은 냉장고로 허위 신고되었어요. 2024년 2월 홍콩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이들 조직은 총기 170정과 탄약 수천 발을 확보했고요. 웰은 2025년 8월 9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추가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어요. 공모와 총기 밀매 공모 혐의로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CNN이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2024년 12월 스페인 근처에서 침몰한 러시아 선박 우르사 메이저가 실제로는 잠수함용 핵 반응로를 싣고 북한의 나선항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박의 여정 계획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것이었는데 수에즈 운하와 스페인을 거치는 엄청나게 먼 경로였습니다. 왜 북극 해안을 따라가거나 육로로 가지 않았을까요? 러시아 국내 인프라 문제 때문이에요. 북극 항로는 상당 기간 항해가 불가능하고 2025년 9월에는 러시아 쇄도우 플릿의 비내빈급 선박이 북극 항로에서 얼음에 갇혀 며칠간 구조를 기다린 적도 있었거든요. 뉴스위크의 2025년 7월 보도를 보면 북한 유조선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중국이 러시아를 떠나 북한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해요. 전 유엔 전문가 패널 위원인 닐 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북한 선박들의 더 자유로운 움직임은 중국이 러시아를 따라 북한 제재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요. 2023년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 하에서 무역을 크게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금융 범죄, 특히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 불법적 방법을 통한 외화 획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요. 밀수 네트워크의 핵심은 복잡성과 다층 구조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차가 5개국을 거쳐 북한에 도착하고 서류상 목적지는 싱가포르인데 실제로는 북한으로 가며 선박 소유주는 러시아 사업가인데 선박은 마샬 제도에 등록되어 있고 화물은 냉장고로 위장되어 있는 식이죠. 각 단계마다 다른 국가의 법을 이용하고 각 단계마다 다른 회사를 거치고 각 단계마다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있어도 90개 국가가 밀수에 연루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중국은 단둥 신의주 국경과 다롄 항구를 통해 물자가 드나들게 하고 러시아는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직접 석유를 실어 보내며 블라디보스토크의 사업가들이 차량 밀수를 돕고 나진항에서 합작회사가 운영되고 있죠. 2024년 6월 조약 이후로는 거의 공개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는 종이 호랑이가 되었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집행을 거부하면 제재는 작동하지 않거든요. 2024년과 2025년 들어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명품 차를 타고 평양 엘리트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최고급 술을 마시는 동안 일반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에 시달립니다. 2019년 시사 ADS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북한이 고가의 명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물건을 국경 너머로 옮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작은 물건들은 훨씬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요. 명품 밀수 네트워크와 무기 밀수 네트워크는 결국 같은 루트를 쓰니까요. 로테르담에서 평양까지 8개월 걸려 도착하는 방탄 리무진, 냉장고로 위장되어 남포항에 도착하는 총기와 탄약, 신호를 끄고 바다 한가운데서 옮겨지는 석유, 호텔 스위트룸 주소로 배송되는 맥주 상자, 이 모든 게 2026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